예, 3차 시 합시다. 어, 물을 한번 먹었더니 혀가 꼬였네. 3차 시 합니다. 문학과 인간 6주차 소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론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일단. 1차 시, 2차 시 했고 3차 시 이어서 봅시다. 지난 시간 2차 시에는 이제 한국 문학에 있어서 소설의 어떤 발생과 주요 어떤 일정한 특질들 설명했습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할게요. 자, 개화개몽 시대 이야기를 2차 시 말미에 많이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대, 서구의 근대는 일정하게는 어떤 자발적인 힘에 의해서 전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부의 그런 어떤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이제 근대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불행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 분단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적대적인 두 체제가 불안하게 그 동거한다고 할까 이런 상황은 결국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런 불행했던 시대의 유산이죠. 예. 자, 봅시다. 하여튼 이 개화 개몽 시대의 새로운 글쓰기로서의 문학의 성립은 한문의 위축과 그리고 국문이 전면화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문의 위축과 국문의 확대라고 하는 문체 변혁을 기반으로 문체 변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1차 시대 종교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라틴어로 쓰여진 성서를 그걸 이제 그 수도자들만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 일부 귀족들과 그러니까 그 라틴어로 쓰여진 성서를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회 수도자 사제들이 그 성서의 해석권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 차츰 각각의 이제 각 국가의 언어로 이 성서가 번역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성서 해석에 대해서 되면 성서에 대한 접근과 해석이 다양하고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종교개혁이 7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소위 십자군 전쟁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경제적 상황도 굉장히 상황이 나빠졌죠. 그 자금을 이제 그 보충하기 위해서 그 면죄부를 발부하고 이런 극도의 어떤 부정과 부패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정신사적 혼란 이런 그 흐름이 이제 종교 개혁의 하나의 그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라틴어 성경을 각각의 국민국가의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그것이 또 가능해진 매우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개화 계몽 시대의 새로운 글쓰기로서의 문학의 성립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문의 위축과 국문의 확대라고 하는 소위 문체 변혁이 그 근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럽니까? 문학의 매개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언어는 이제 그 신라 시대 때 중국에서 수입한 한자, 이제 그 소위 지식인 상층 일부에서만 그걸 배우고 문자 생활을 했고 대다수의 피지배계층은 문자를 갖지 못했죠. 그게 이제 15세기 중엽에 우리 문자가 만들어지고 당시에는 바로 쓰여지지 않았지만 16세기 특히 17세기 이렇게 오면서 자 한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조선시대 이전부터 지배계층의 이념과 사상을 대변해 온 언어죠. 신라 시대부터. 그래서 이제 조선사회에서 글쓰기와 글 읽기는 그 문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층에게만 적용되는 정치 문화적인 기호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개화 계몽기에 이르러서 이제 17세기, 18세기 오면서 그 국문이 좀 확대되기는 했는데 특히 국권을 상실한 이후에는 더더욱더 우리 것에 대한 자각이 예,
이제 그래서 많은 곳에 소위 사학이 사립학교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도선 안창호라든가 이런 소위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기르고, 그래서 국권을 회복하자고는 이제 소위 이런 실력 양성론자들, 애국 개화 계몽 운동을 주장했던 그런 이제 사람들의 영향이 좀 굉장히 컸죠. 교육을 통한 어떤 개화 계몽.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우리 국문의 어떤 소중함, 그리고 그것에 이제 일반적인 어떤 교육의 확대로, 눈썹에 뭘 쑤셨어? 네, 확대로 나아가고 이렇게 다시 하여튼 개화 계몽 시기를 전통적인 한문 중심의 이런 글쓰기 방식과 그 가치 체계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국문체 글쓰기가 다양하게 등장했죠. 한문을 버리고 국문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딱 대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근데 특히 이제 신채호, 단재 신채호 역사학자죠. 민족사학자. 이제 신채호는 영웅전기담론 굉장히 많이 썼어요. 왜? 국권의 상실의 시기에, 그러니까 그 조선 시대 후기에 청나라의 이제 인조가 그 항복을 하고 청나라의 그 억압이 일정하게 지속되는 그런 시기를 배경으로 한 우리 고전 소설에 있죠. 작자 미상인데 그게 박씨부인전. 예? 예, 박씨부인전. 그 청나라 장수들을 다 이렇게 희롱하고 물리쳤던 굉장히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 시기에 소위 말하면 페미니즘 소설이잖아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청나라 장수들을 가지고 놀고 그 억눌렸던 우리 조선 그 시대 사람들의 그런 실제로 전쟁에 치고 청나라의 억압이 지속되는 그 시기에 문학을 통해서라도 그야말로 허구죠. 문학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일정하게 복수를 한다는 어떤 쾌감을 이제 그 당시에 독자들이 일정하게 갖고 그런 반응을 이제 공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 국권이 상실됐을 때 신채료와 같은, 그 신채호는 이제 역사학자지만 이런 사람이 그동안의 우리 민족의 영웅들을 소위 전기, 그러니까 소설 형태로 이렇게 그 많이 지어요. 그 다음에 이인직의 신소설은 이제 또 좀 다른 건데, 하여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소설을 이제 좀 풍부하게 다양한 관점에서 해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의 소설의 발생, 특히 이제 개화 계몽기의 큰 그 대별되는 흐름 두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그래서 소설이 무엇인가를 좀 더 조금 그 어떤 질감을 이제 뭐랄까 깊이 있게 좀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것도 뭐 이론 설명이니까 이론이긴 하겠지만 2차 시에서 했던 뭐 루카치의 총체성이라든가 이런 다소 좀 일정하게는 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지만 충분하게는 녹아들지 않는 그런 소위 낯선 인연보다는 우리 문학사에서의 큰 그 소설적 흐름을 통해서 소설은 도대체 무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손에 만질 수 있게 이야기를 할게요. 3차 시에는. 자, 개화 계몽계의 영웅전기는 일본의 식민주의 담론의 확대에 대응하면서 민족 공동체 의식의 구현, 외세에 대한 저항과 자주 독립을 당연히 강조했겠죠. 특히 신채호 선생은 그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그런 인물들의 행적을 이제 그 이제 소설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양계초가 이제 중국도 사실은 한말에 우리가 맞이했던 운명과 비슷한 그런 운명을 맞게 되잖아요. 서구 열강의 침략과 지배 속절없이 무너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양계초가 발표했던 이태리 건국 삼과일전, 그것도 이제 양계초라고 하는 학자가 결국은 중국 사람들에게 이런 소위 자주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중국 민족이 가졌던
그런 어떤 그 역사적 자부심을 이제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태리 건국 삼걸전을 번역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번역한 게 이제 썼는데, 이것을 신채호 선생은 또 번역하고, 그다음에 특히 을지문덕, 그다음에 수군 제1위인 이순신전, 동국국을 최도통전, 이렇게 역사 속에서 민족 자존을 위해 싸운 애국적인 영웅들을 전기로 작품화하는데 많은 애를 썼어요. 역사학자인데. 근데 이제 소설로서의 문학적 가치는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소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설의 본질은 허구죠. 역사적,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하고, 또 그럴듯하다고 하는 어떤 개연성 내지 핍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소위 말하는 허구를 통해서 소설적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신채호 선생의 소위 이런 소위 말하는 역사 영웅 소설의 경우는 그런 허구성이 상당히 약화되고, 그러니까 소설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소위 목적의식이 굉장히 좀 뚜렷하잖아요. 나라를 잃은 민족에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이 몇몇 소위 그 역사 속의 위인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각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매우 강한 데다가 허구적 사실보다는 그런 어떤 재미가 좀 줄어드는. 자, 그래서 다시 신체와 전기는 역사상 인물들의 실제성의 의미가 관계되고, 그 인물의 생애를 통해 당대 현실 문제 우회적 접근을 시도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념적 지향성이 두드러져요. 위기의 상황과 그 역사적 현실을 극복하는 영웅적 인간의 존재 역할을 강조하면서, 영웅적 인간의 모든 행동과 태도를 사회윤리적 규범에 설명하고 있죠. 사회윤리적 규범에. 그러면 어때요? 당위론적인 거잖아요. 가장 그 모범적이고, 그러면 이제 사실 아까 그 서구에서의 그 보카치오 데카메론 같은 게 어땠습니까? 개인의 발견이고, 특히 개인의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냈던 거, 이런 것이,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우리나라에 그저 춘원 이광수의 무정 같은 경우도 개화 계몽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 인물들의 어떤 자유연애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서사에 그 골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사실은 많은 독자들의 어떤 내밀한 욕망을 자극했을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영웅적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사회윤리적 규범에 설명하고 있으면 어때요? 재미가 덜하죠. 당위론적인 거. 옳은 거예요. 정확히 뭐 이론을 제기할 게 없어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역량을 결집을 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그 영웅의 삶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그 부족한 점이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박수치고 고개를 저밀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미는 덜하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 하여튼 신체의 영웅 전기는 그 문체에 있어서 사라적인 측면을 거세하고 논리적 측면, 논리적으로 개화개몽 시대의 논설적 산문 양식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국한문체의 확대. 이 국한문체는 처음에는 이제 국문의 전면적인, 아까 이광수의 무정에서는 그야말로 물론 17세기에 허균의 홍길동전이 최초의 국문 소설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표기는 국문으로 되어 있지만 여전히 한문체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특히 또 이 개화개몽계 어떤 신문들을 보면 국한문체 같이, 전면적으로 국문이 아니고, 그래서 이 국한문체는 이제 한문이 지닌 표의성과 국문이 갖는 정서적 감흥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고, 지식 전달의 정보성으로 인해서 논설 양식의 대표적인 문체가 이제 국한문체인데, 이 신채호가 대표하는 개화 개몽 시대 영웅 정기는 첫째, 국가 민족의 존망의 위기를 이야기의 배경으로 드러내고 있고, 둘째, 그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영웅적인 인물이 민족의 내부에서 출현해서 민족적 역량을 모두 결집시킨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 같은 영웅 전기는 그 다음날에 반식민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이제 총독부로부터 탄압의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일본 통감부의 검열제도에서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서사 담론에
정치성은 철저하게 부정되고 봉쇄되고,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작품이 창작되지는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신채호의 영웅 전기가 한쪽에 있는가 하면 이제 훨씬 더 대중적 기반을 또 이 당시에는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에 연재됐다는 거거든요, 다. 이 시기 서사 양식 가운데 대중적 기반을 가장 넓게 확대해 나간 문학 양식이 되면 신소설입니다. 신소설. 새로운 신자죠. 신소설은 그야말로 한국적인 그런 문학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뭐 10년 정도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한 말에 한 10년 정도 남짓 그 시기에 발표됐던 소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신채시라고 최남선의 해액에서 소년으로 뭐 철석 이런 시가 몇 편의 시가 있긴 하죠. 그러나 시보다는 이런 소설, 신소설이 또 이제 이 시기, 왜냐하면 시는 이제 장르적 특성 자체가 시에는 많은 이야기를 담지는 못하죠. 소설은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가 있고, 그래서 특히 신소설은 이제 그야말로 한국적 그 어떤 양식인데, 뭐가 새롭냐 이거죠. 이게 이제 유의해서 볼 게 있습니다. 고전 소설과는 다른 새로운 어떤 근데 이제 근대 소설은 또 본격적인 근대적 장편 소설은 이광수 무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전 소설과 다른 신소설만의 특징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신소설과는 또 다른 좀 더 발전된 양식으로서의 이광수의 그 근대 소설이 있겠죠. 예, 그거 특징들을 좀 보면서 소설이란 무엇인가 하는 큰 틀에서의 어떤 소설적 그 어떤 소설의 특질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신소설은 이렇게 한국 문학사에서 서사 양식의 근대적 변혁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신소설의 특징은 일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언수를 풍부하게 담론화한 문학 양식입니다. 일상성의 제한. 내 글씨를 쓸 수 없어요. 이걸로 쓸 수가 있나요? 쓸 수는 있군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해서. 그러니까 신소설의 중요한 특징, 고전 소설과 확연히 구분되는 신소설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일상성의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성. 예. 일상성의 구현. 일상성이 뭡니까? 우리가 일상성의 구현 드러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성은 날마다 되풀이되는 우리의 삶이죠. 일상성의 구현, 이게 신소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고전 소설은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 고전 소설 아까 계속 내가 HIC에서 그 예로 들었던 뭐 심청전이라든가 춘향전의 일상성이 없죠. 그러니까 일상성은 근대적 소설에서 그다음에 그 개인의 발견과 연결되는 거니까 일상성의 구현. 그러니까 아침에 그 나는 요즘에 이제 이게 이제 비대면 상황이 계속되고, 특히 이제 또 방학이고 그러면 일상이 흐트러지죠. 어떻게 흐트러집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또 내가 또 최근에 어떤 그 좀 어려움이 있냐면, 초저녁에 이제 피곤하니까 6시나 저녁에 6시 또는 뭐 7시 정도에 이제 피곤해서 잠이 계속 와요, 졸음이. 그때 잠을 안 자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졸음이 오니까 한 2시간만 자고 일어나야지 하고 자요. 자면 6시쯤 되면 8시에 일어나고, 8시쯤 자면 뭐 11시쯤에 또 늦게 자면 12시까지, 12시쯤 계속 자야 되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자야 되는데 눈을 떠요. 그러면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부도 하고 뭐 뉴스도 검색하고 뭔가 하기는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2시, 3시까지, 그러니까 1시쯤 되면 이제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워서 2시, 3시, 4시까지 잠이 안 온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뒤척거리다가 4시에나 어떨 때는 5시에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죠. 뭐 방학이니까 출근을 하지 않지만 늦잠을 좀 자죠. 그래도 몸이 굉장히 또 아파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상성이죠. 한 개인의 일상이잖아요. 언제쯤 잠을 자고
그다음에 언제쯤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를 이것저것 먹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 상황이 아니라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방학이 아니라면 일상적으로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학교를 가고 수업을 듣고 강의를 하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또 하루 피곤한 일상을 이제 저녁에 마쳐서 집에 돌아와서 또 뭐 씻고 식사를 맛있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게 일상성이죠. 근데 고전 소설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심청이가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그 어떤 기분, 느낌 이런 게 아마 없죠? 심청이든 춘향이든. 근데 이 신소설은 바로 그런 일상성이 고전 소설에 드러나 있지 않았던 개인의 일상성이 잘 드러나는 거.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 나왔네. 일상성의 구현. 일상성의 구현.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소설은 서구에서 근대 소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인의 발견, 그렇죠? 어떤 집단의 윤리 규범이 아니라 이 개인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인의 발견, 개인의 발견. 이게 중요한 이제 근대성 또는 근대성을 기반으로 한 근대 문학의 어떤 본질적인 그 특성이 바로 개인의 발견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 좀 대응되는 측면이 있죠. 개인의 발견과 일상생활 구현은 서로 맞물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의 경우는 신소설. 자, 그래서 이제 신소설의 경우에 신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은 이인직의 혈운이죠. 혈운, 피눈물이다 이런 얘기죠. 혈의 누. 근데 사실은 이 혈의 누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아마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혈의 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이인직의 작품인 일념홍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구운몽의 근원사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조신몽, 조신의 꿈. 그러니까 바로 근원설화를 이해를 하면 구운몽의 주제를 충분하게 이해하는 거죠. 이야기의 구성 방식과 주제의식을. 그런 것처럼 혈우누를 그러니까 신소설을 대표하는 이인직의 혈우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신소설을 대표하는 작가인 이인직의 소위 소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혈흔호보다 6개월 앞서서 발표한 일념홍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6회 이제 그 신문에 발표했던 이런 얘기죠. 소설 내용은 이제 그 복잡하지 않아요. 볼까요? 일념홍입니다. 일념홍. 그러니까 홍의 이름이 홍랑입니다. 이제 여주인공 이름이 홍랑인데 이 홍랑의 일념, 그 변하지 않는 그런 단 하나의 마음, 일편단심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홍랑이 부모를 일찍 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서 이제 맡겨져서 절에서 이제 그 자라는데 그 승려가 이제 주지가 못됐죠. 이 홍랑을 기생집으로 이제 팔아버린 겁니다. 팔아버리니까 아, 이제 그 기녀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청년 이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이 홍랑과 이정의 사랑은 어때요? 어떤 뭔가 장애를 만나게 되겠죠. 어떤 장애냐? 그녀의 미모를 탐하는 조선 대관의 벼슬아치의 흉계. 그러니까 이 조선 대관이 그 이제 이 홍랑을 여러 차례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을 이제 그 누명을 씌워서 경무청에 이제 투옥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홍랑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못된 욕심과 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홍랑도 그 곤란한 처지에 있고 이정도 역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이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거죠. 이 소설에 이야기 양식부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현대 소설
오래된 소설이나 현대적 소설이나 이제 이런 일정한 어떤 그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죠. 자, 누가 짠 하고 나서 도와줍니까? 서울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인 공사. 보세요. 일본인 공사가, 일본인이, 예.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중국이, 청나라가 조선의 보호자 역할을 떠맡았죠. 근데 누가 이제는 일본이, 예, 이겁니다. 신소설 양식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일본인 공사의 도움으로 조선 대관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에서 새로운 학문을 닦아요. 그 다음에 일본이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경유지예요.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해서 개화운동가로, 개화운동가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홍랑이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정은 어떠냐? 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본인 공사가 이제 역시 또 그 구에서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의 사관학교를 다닙니다. 일본군 장교가 됩니다. 박정희도 일본군 장교가 됐죠. 만주군관학교. 예, 일본군 장교가 돼서 러일 전쟁에서 전공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어때요? 함께 또 귀국해서 조선의 개화운동에 앞장서게 된다.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면서 어떤 주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알겠잖아요. 어떤 주제의식. 일본이 조선의 보호자 내지는 문명 개화를 이끄는 안내자 역할을 누구를 대신해서? 청나라, 중국을 대신해서. 이게 일념홍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작가의 주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일념홍에서 조선 대관은 낡은 사고방식과 악덕을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러시아와 내통하면서 일본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부정적 인물이에요. 일본인 공사는 조선 대관의 야욕으로 궁지에 몰린 이 조선의 여성을 구원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죠. 얼마나 은인이죠, 은인. 여주인공을 사랑하는 채로 조선 대관의 흉계로 시련을 겪던 청년 이정에게도 그 시련에서 벗어나 학업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긍정적 인물로 설정되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 공사는 시련의 주인공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구원자 역할을 수행하죠. 즉 일본이 이겁니다. 시련,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내부 외환이라고 하죠. 내부적으로 이제 무능과 부패한 그런 조정과 관리들, 그리고 그야말로 도탄의 허덕이는 농민들, 백성들. 그런데 이제 외부 서구 열강, 제국주 열강의 조선 그 침탈 야욕이 노골화되고, 근데 그걸로 이제 다 물리치면서 일본이 독점적인 어떤 지배 세력으로 조선에서 이제 행사하는 그런 시기, 그런 시기에 부원제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일본이. 그래서 여주인공인이 아니라 은이 되겠죠. 조사가 잘못됐습니다. 여주인공은 새로운 학문을 배워 그것에 기반하여 개화주의자로 변면하고 있죠. 그거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런 설정은 조선 보호론이라고 하는 식민주의 담론의 서서적 구현에 해당하는 겁니다. 구현, 드러내는 것. 조선 보호. 그러니까 이 소설의 작가 이인직은 누굽니까? 저 을사조약의 가장 그 총리 대신 이완영이죠. 그 국세를 이렇게 찍어서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원형 중에 한 사람인 총리 대신 이완영의 피서가 이 일념홍의 작가 이인직입니다. 이인직. 그러니까 조선 보호론이라고 하는 식민주의 담론의 서사적 구현, 일본 지향적인 의식을 부추기는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볼 수 있는 줄거리 전개와 소위 그런 주제, 담론적 성격은 이후에 발표된 여러 신소설들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소설을 대표하는 이인직의 혈운우에 앞서서 이인직의 일념홍을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운우가 바로 이런 이야기 구조와 주제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혈운우 볼 것도 없어요. 일념홍의 그 복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과 인물만 바꿔놨을 뿐이에요. 자, 봅시다. 근데 이제 이인직 작가, 이인직은, 이완영의 비서였던 이인직은, 뭐 이제 일진회가 보부상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상인들은 이를테면 그 국가 지배 체제인가 크게 문제되지 않죠.
장사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진에는 보부상 단체인데 조선 총독부에 협력했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그랬겠죠. 예, 하여튼 일진회가 발행하는 국민신보에 주필을 지냈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대한신문 사장이 되고. 근데 이제 이인직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작가적 양심이랄까 이게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일파들은 나중에 다 품계를 받았죠. 일본으로부터. 그래서 중추원, 부찬이 뭐 이제 뭐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하나의 이제 명예직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의 자귀, 뭐 남작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일정하게 벼슬을 최소 받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걸 이제 사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사실 이인직도 개화주의자예요. 조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조선을 자신의 조국을 좀 부강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겠죠. 지식인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 속에서 일본을 새로운 어떤 조선의 그 보호자, 왜냐하면 조선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을 새로운 보호자로 상정을 하고 일본의 힘을 빌어서 개화 개몽으로 나가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놓고 친일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으로 보건대 뭐 대놓고 어떤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친일을 했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전기적 사실은 내가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바로 이런 어떤 일정한 벼슬을 최소 받았지만 그 자체를 바로 거부하면 이것도 하나의 저항인가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자신의 불리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받았지만 나중에 또 사직했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댔겠죠. 건강이 안 좋다거나 하여튼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친일 작가죠. 왜냐하면 그의 말과 글을 통해서 결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거든요. 자, 헤르노 볼까요? 청일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옥년, 7살 난 주인공 옥년이 피난길에서 부모를 잃어요. 그러다가 앞에서 봤던 일리몬과 비슷해요. 그리고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 옥년이 어려움에 처해서 그때 누가 도와주느냐? 일본군 이제 이노우에 군의관 이노우에가 도와서 일본으로 보냅니다. 일본에 자기 집으로 보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소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노우에 군의관이 전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제 이 아이를 맡아 키워야 될 이유가 없죠. 본래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 남편이 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했는데 남편이 전사하고 나니까 이제 이 이노우에의 부인이 이제 그 눈치밥을 주겠죠. 구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옥녀는 방황하다가 이제 조선 청년을 만납니다. 일본에 와 있는 이름이 구완서. 그러니까 촌스러운 소설이죠. 이게 이제 언제니까 1910 뭐 언제 1910년인가 하여튼 뭐 7년인가 하여튼 그 시기니까 촌스럽죠. 하여튼 그래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일려몽이 그랬잖아요. 일려몽에서는 이제 또 일본에 유학 가고 미국으로 유학 가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미국으로 갑니다. 내가 항상 이제 이게 뭐냐면 신소설의 그 고전 소설과 다른 신소설만의 특징 중에 하나 내가 말했던 게 뭡니까? 일상성의 구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상성의 구현.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에서 말과 행위와 인물의 어떤 그러니까 사건과 인물의 행적이 인과관계에서 그야말로 논리적으로 좀 설명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추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일려몽도 그렇고 혈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으로 유학 가고 일본으로 보내져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맞죠. 일본 영사라든가 일본 군의관이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점프해서 미국으로 간다. 특히 혈흔에서 우연성이 있죠. 그러니까 고전 문학에서 고전 소설에서 발견되는 어떤 우연성이라든가 논리의 비약이 여전히 이 신소설에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우연히 구한서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일려몽 같은 경우는 이정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원래 사랑하는 그 사람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그런 게 논리의 비약이 좀 많이 있어요. 하여튼 우연성이 있죠. 구한서를 만나고 둘이 미국으로 가죠. 온 돈이 있어갖고 미국으로 이렇게 막 갑니까?
돈이 여기서 생겨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그렇죠? 음. 워싱턴에서 같이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그야말로 이 아버지가 무슨 누굽니까? 청일전쟁 당시에 평양에서 이제 가족이 흩어졌잖아요. 부모를 잃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또 워싱턴에 와서 있는 건 몰라? 그리고 이제 구한사 약혼. 야, 이거 중요합니다. 약혼. 응? 그, 부모끼리 정혼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끼리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약혼을 합니다. 자유연애죠? 예, 자유연애. 평양에서는 또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엄마가 딸의 편지를 받고 어머니는 꿈만 같이 기뻐. 이런 게 우연성이죠. 우연성과 논리의 비약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한사에 약혼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근대적인 그런 어떤 풍속이죠. 예. 자, 누라고 써야 됩니까? 루라고 써야 됩니까? 루는 청일전쟁의 전화로 인해 전쟁의 어떤 화로 인해서 평양 지역이 혼란에 빠지고 그 과정에서 7살 난 옥년이 부상을 당하고 부모 헤어지는 것을 시작해서 아버지의 미국 유학, 어머니의 실성, 옥년의 고행과 미국 유학, 그 다음에 가족과의 재회, 해피엔딩으로 끝나네요. 공부해가지고 귀국해서 이제 개화 개몽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줄거리를 갖고 있죠. 이렇게 혈흔우도 청일전쟁의 과정에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어버린 소녀와 그 가족의 운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 개몽계 시대 사상을 그려내고 있죠. 그런데 이 인직은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일전쟁을 배경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어요. 옥년과 옥년의 가족을 이제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주제는 한말 청일양국의 침략과 간섭 속에서 절실한 자주의식의 각성, 그렇죠? 자주의식. 그다음에 신학문을 받아들여서 정치개혁, 그다음에 자유결혼 등 소위 신문명의 수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이 이제 이 소설의 주된 어떤 문제의식이죠. 그런데 아까 일려몽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일본의 식민 지배 담론이 여기도 그대로 들어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일단 볼까요? 작품 첫 부분의 평양에서의 청일전쟁은 우리 땅 안에 남의 나라 군사들이 들어와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백성이 살상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민족적 불행을 통해 자주의식의 회복을 강조하고 그다음 유학을 가는 걸 통해서 외국의 어떤 신문명의 수용을 강조하고 있는 이제 신소설의 어떤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인직은 일본과 청나라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청나라 군대에 대한 묘사에서는 지극히 적대적이고 비판적이죠. 일려몽에서 봤잖아요. 조선의 대관은 러시아와 내통하고 또 무능하고 부패한 그런 부정적인 인물이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매우 긍정적이고 우호적이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건 역사에 대한 왜곡이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작가인 이인직이 바로 이런 일본을 조선의 보호의 어떤 그 현실적인 보호자,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이제 조선을 근대 개화로 나가게 하자는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인직의 반봉건적 사상과 일본을 통한 근대 문물의 수용, 이것이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당대의 개화파 지식인의 사상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죠. 개화파 지식인 당대. 개화파 지식인들은 이제 그 몇 갈래가 있죠. 이제 무장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 일본 제국주의자를 몰아내고 나를 되찾자, 국권을 회복하자, 나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무장 독립운동 가들 있죠. 그런데 특히 개화파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급진 개혁파가 있죠. 그 우정국 개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일본의 힘을 빌어서 아주 급진적으로 이제 그 조정의 권력을 장악해서 이런 근대 개혁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뭐 박영효라든가 김옥균과 같은 급진적인 그런 개화 지식인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일본이 또 배신하고 청나라가 개입함으로써 그 소위 3.1 천하를 끝나고 그들은 망명
과정에서 암살을 당하고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났죠. 그런 급진적 개화적 지식인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개화파 지식인은 이제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안창호류의, 안창호 선생은, 도산 안창호 선생은 친일을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 무실력행,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망했느냐, 힘이 없어서, 뭐 힘을 길러야 된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저 일본을 맞서서 국권을 회복할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힘을 기르자.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게 조선 안창호 선생의 그 소위 개혁파 지식인들의 사상의 은사로서의 조선 안창호의 그런 사상입니다. 이광수가 이제 그 이 조선 안창호 선생이 평양에 세우는 오산학교에서 조선 안창 아니죠. 준원 이광수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 안창호의 그런 교육을 통한 개화 사상, 준비론, 준비론 이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글과 말을 통해서 조선 안창호의 그런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상을 그의 논설과 소설을 통해서 설파를 하죠. 개화 개몽운동.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물론 이제 춘원 이광수도 나중에 이제 친일록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인직과 같은 이런 소위 일본을 크게 의심하지 않고, 그렇다면 크게 주저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일본의 보호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그 개화 개몽으로 근대로 나아가야 된다. 전국에는 이제 국권을 회복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인직의 소설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죠. 어쨌든 이인직의 소설은 일본의 식민주의 담론을 매우 충실하게 소설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으면 안 돼. 이건 작가 이인직의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소설은 뭐냐, 문학은 뭐냐, 특히 소설은, 그 시는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시는 속일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아주 시인이, 어떤 시인이, 특정한 시인이 개차반, 삶도 아주 엉망이고 인간성도 못되고, 나도 실제로 그런 사람도 알아요. 우리 학교 국문과의 강사, 국문과는 아니네. 아니 뭐 하여튼 옛날에는 국문과였고 지금은 국문과는 아닌데, 하여튼 뭐 그 시 쓰는 여자도 있고, 또 평론하는, 뭐 실명을 말하면 이제 명예훼손이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특히 시인들 보면 내가 이제 많이 알아요. 사람들을.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삶 세계를 많이 알죠. 나도 좀 살았고 또 등단해서 무슨 자리를 탐해서 그런 자리에 나가 본 적은 없지만, 뭐 글을 읽고 쓰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상당히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특히 시인은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정말 사람이 못됐어. 인간적으로 아주 못됐거든요. 물론 이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못됐지만, 아주 형편없지만,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또 잘할 수 있으니까, 이건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아주 못됐어. 근데 시는 그럴듯하겠어. 그럼 어때요? 이게 시를 속이는 겁니다, 사람을. 근데 소설은 절대, 그러니까 왜 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으면 짧거든요. 짧잖아요. 짧은 그 시행 속에서 뭔가를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또 어떤 인간적인 삶의 권해는 누구나 보편적인 것이니까 그걸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괜찮네라고 평가를 받겠죠. 그 그 쓰레기 같은 인간성과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신을 속인다니까요. 근데 소설은 못 속여요. 왜 그렇습니까? 소설은 많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오늘의 단편 소설 200종까지 80매예요. 장편 소설은 최소 1200종까지 1000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으로 묶으면 300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200장까지 1000장이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 작가의 세계관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작가가 어떻게 살았고, 이런 것이 소설을 통해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줬던 소설의, 그 5주차부터 우리가 소설하고 있죠. 근데 소설, 최근에 2020년 10월에 나왔던 내 장편 소설, 오늘의 기분. 읽어보면 작가 심령이가 다 드러나요. 이게 자전적 소설 아니에요. 자서전은 아니고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오롯이 드러나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시는 거짓말이에요. 남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다고 해서 시인들은 거짓말쟁이고 소설은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시인들은 진실하지 않고 소설가는 진실하다? 그 말은 아니죠. 여러분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다른 어떤 말 하다가 조금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이인적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인은 속일 수 있지만 소설가는 속일 수 없다. 이건 진리죠. 그러니까 작가 이인직은 그 이런 소설들을 통해서 일본의 그 제국주의적 그 식민 지배 담론을 그대로 소설화하고 있죠. 그 친일파예요. 네. 이 소설에서 일본 군대는 조선에서 청나라의 군사들을 모두 물리치고 조선을 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전란 속에서 헤매며 자기의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조선인들에게 힘을 주고 새로운 길, 즉 개와 근대를 제시해주는 구원자와 안내자로 등장하죠. 일본이 새로운 강자로서 조선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며 근대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정하는 거. 이것이 일본의 지배가 노골화되었을 때 신소설이 방향성을 잃고 풍속의 나락으로 추락 소멸하고 많은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일본의 지배가 노골화됐어.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가 노골화되지 않았던 때는 일본이 우리의 보호자다. 새로운 중국을 대신한. 그렇게 설정이 됐잖아요. 일정하게 먹혔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이 완전히 강제로 조선을 이제 침략과 식민 지배가 노골화되고 그랬을 때는 신소설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외국 계몽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또 소위 그 총독부로부터 더 이상 용인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냥 풍속의 교화, 자유연의 사상 그거라니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자유연의는 일본 총독부가 건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괜찮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본은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힘을 길러서 국권을 회복하자는 그런 의식과는 전혀 일단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인적뿐만 아니라 이해조, 최찬식 이런 사람도 이제 신소설의 작가이긴 하지만 뭐 지금 한국 문학의 이해, 한국인의 삶과 문학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 그치고 신소설의 주요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신소설은 무엇보다 개인의 발견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의 발견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개인의 발견이라고는 새로운 서사 형식의 주제를 통해서 그 장르적인 성격 내지 위치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신소설에서 개인은 이제 개인의 발견을 또 보충하고 있습니다. 고전 소설의 주인공이 누리고 있던 초월적인 세계와 단절된 거죠. 흥부전에 흥부가 한계를 누렸던 비현실적인 공간도 없어요. 신소설에서. 그렇죠? 구운망의 양소희가 지향했던 초월적 세계도 조져 있지 않죠. 그들의 운명은 어떤 절대적 존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의해서 신소설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개화 계몽 운동의 목표가 되었던 바람직한 근대적 사회 성립이 불가능한 상태이게 됐죠. 이건 뭡니까? 일본의 노골적인 침략 개혁과 강압적인 지배 앞에 놓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매개로 문명 개화의 세계 이루고 이르는 과정을 서사하고 있던 신소설의 서사 담론 자체가 자기 모순에 빠져버려요. 그렇죠? 이 중요하죠. 자기 모순에 빠져. 일본은 보호자 개화 계몽의 근대로의 안내자가 아니라 이제 침략자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소설은 식민지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문명 개화에 대한 전망을 상실하고 그래서 가족 내의 서사를 바탕으로 되면 뭐 그 TV 드라마 중에서 완전히 삼류 드라마라고 할 수 없는 그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좀 사랑과 전쟁 시리즈, 뭐 그 어떤 뭐 불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겹침의 그런 저해라는 관계들, 그런 흥미 위주의 통속적인 세계를 그려내는 것을 추락하니까 문학으로서 더 이상 의미를 상실해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무정, 1917년 이광수의 이제 무정, 여기까지 하기는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이것까지 하기는 좀 굳이 근데 이제 아까 그러면 이제 신소설의 고전 소설과 다른 신소설의 굉장히 특징적인 거 개인의 발견, 일상생활 구현 이야기했고 그다음 무정은 또 최초 근대 장편 소설이니까 신소설과 뭐가 다르냐 이것만 간단하게 1분이내로 이야기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료 올려줄 테니까 쭉 보세요. 여러분이.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이제 이거 무정은 어, 50분 됐다고. 예. 이 이광수 소설 무정 뚜렷한 언어의식에서 한국문화 사상 중요한 자리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불투명한 논리 전개와 구성의 미비, 마침내는 그의 비극적인 친일 때문에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광수의 작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정의 특징, 긍정적인 측면, 최초의 한글로 쓰인, 한글이라기보다는 이제 한글 문체, 그러니까 낭독용이나 판소리용이 아닌 독서의 대상으로 쓰인 최초의 한글 소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의 대상으로 쓰인 최초의 한글 소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어미, 종결 어미,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 등을 정확하게 구분해 사용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사고하는 주체 객관화. 이제 이 주체가 객관화된다는 것은 반성적인 사고가 행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연애소설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고하는 주체의 객관화, 그리고 이제 최초의 연애소설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이광수의 문학의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 소설다운 소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특징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앞에서 신소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교육을 통한 개화 개몽운동, 힘을 길러서 궁극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국권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화 개몽 사상은 신소설이 그랬던 것처럼 총독부에서 이제 총독부의 노골적인 침략에 앞서 전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풍속의 개량, 즉 자유연의 사상으로 결국은 그 이야기만 반복하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이광수 소설의 한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더 이제 자료는 많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문학과 인간 6주 소설에 대해서 일단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